오늘의 주제는 무시간성과 비개인성. 지금 우리가 내가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나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손이 컵을 붙잡았을 때와 똑같이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의식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성인 거죠. 근데 그 개인성은 뭐냐면 2살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2살 이후부터 생겨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2살 이후에 의식적인 보는 마음이 컵과 같은 나라고 느껴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식적인 상태, 즉 내가 컵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 내가 나라고 여기는 내 캐릭터와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와서 한 번도 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놔본 적이 없으니까 이 컵을 또는 나라는 느낌을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떨어지려는 상태를 경험해 봐야만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텐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잡은 것 자체가 느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을 통해서 내가 인식되네, 나라는 게 느껴지네, 정말로 인식된다는 것은 경험된다는 거죠. 느껴진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느껴지는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라는 게 인식되는 나는 진짜 나는 아니구나가 이제 감으로 오면서 거기서 통찰이 일어나면 붙잡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가 아니지 라는 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에서 상대적인 느낌, 부분인 컵이 손이 아니다. 전체적인 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보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물론 그 마음도 역시 나타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 있지만 우선 그 마음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개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2살 때는 개인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개인으로서 살아가죠. 근데 지금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컵을 붙잡고 컵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음과 비슷해요. 2살 때는 요구가 없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이제는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컵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컵과 같은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뭘 발견하려고 하냐면 이 손과 같은 마음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컵을 붙잡고 있는 마음, 컵을 아는 마음, 나라는 느낌, 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그놈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개인성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는 개인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인 마음은 그 비개인성의 마음이 2살 이후, 1살 이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주입된 신념들, 경험에 의해서 이 경험이 오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받아들인 마음, 이런 것들이 총합돼서 하나의 경험 덩어리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소양 기질들도 있겠죠, 거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라고 여기는 캐릭터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 형성된 캐릭터로서 살아가다가 그 캐릭터를 인식한다는 걸 알고 인식되는 캐릭터는 진정한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어, 흔히 명상 음,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선정으로 들어간다 하죠. 빈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해 연습해요. 빈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손을 떼보라 이런 손을 떼는 상태. 그래서 개인이 안 느껴지죠. 여러분이 무심 상태로 들어가 봤다면 거기는 개인성의 느낌이 없어요. 손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손의 상태에서는 개인성이 대상이라는 걸 알아채는 통찰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텅 비어버리거든. 텅 비인 상태에서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아요. 통찰은 일종의 지혜인데.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분별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것과 저것이 다르구나.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려면 이렇게 상대적인 마음, 기준이 있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로부터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으라.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으란 말은 뭐냐면 무심과 분별하는 마음을 같이 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심 속으로도 들어가 봐야 되고 분별하는 마음 쪽으로도 나가 봐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에서 무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별이 생겨났을 때 내가 나라고 인식됐을 때 그때는 컵을 잡고 있는 상태라는 것. 이걸 파악해내면 이제 컵에서 조금 떨어지고 자유로워져요.
물론 잠시 그런 통찰이 왔다 해도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컵에 뜨거운 물을 보면 내 손도 뜨겁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뜨겁다는 걸 알면서도 아 이거는 컵이지 내가 아니야를 아는 상태. 이게 처음에 슬쩍 온 상태. 그러나 뜨거움에 계속 영향받는 상태. 이게 이제 관성에 여전히 영향받는 상태입니다.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컵이 내가 아니야를 발견하기 위한 것. 이게 비개인성이라는 것이고 그 비개인성은 무시간성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무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무심으로 들어가 봤다면 거기는 시간성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오전, 오후, 밤이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억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감이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감이에요, 사실. 이번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내는 잡지에 시간의 본질이라는 기사가 나갈 건데 줄리안 바버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시간을 탐구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탐구해서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간이라는 요소가 없이도 이 물리 세계를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일종의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공식과 뭔가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라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벗어난 것이 시간을 벗어난 지금 이 순간이고 어, 거기 들어가면 개인적인 나라고 느껴지는 느낌은 없어져요. 무시간성 속에는 왜 그러면 개인성이 없어질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나를 벗어난 무시간성 속에는 그게 바로 비개인성인 거고 비개인성이라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잠들 때도 비개인이 돼버리죠.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의 비개인성 말고 의식이 있는 비개인성. 그래서 언제나 분별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의 그 비개인성을 체험하고 알아챈다면 거기에 시간이라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둘이 깊은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짧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 사실 2살 때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인식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집 강아지가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과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 강아지는 시간과 공간 특별히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때, 답답하면 답답한 때, 더우면 더위를 피하려는 그런 사건의 연속만 있을 뿐이에요. 사실 사건과 사건들이 없다면 시간이라는 건 인식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다르게 말하면 사건과 사건의 연속들 속에서 경험되는 어떤 사건들 사이의 틈인 거죠.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시간, 때와 그 사이, 때 시자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는 시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공간에 아무런 사물이 없다면 공간이 인식 안 될 거예요. 공간에 사물이 있을 때 이 사물과 사물 사이의 빈 공간 이런 걸 경험함으로써 아, 공간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근데 애초부터 사물이 하나도 없는 공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게 공간인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공간 속에 사물이 있기 때문이고 사물과 사물 사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느끼는 거죠. 공간감을, 거리감을. 2살 때, 3살 때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다가 일어나서 비틀비틀 흔들리다가 저 탁자까지 걸어가는데 탁자를 집으려고 손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자꾸 헛손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잡게 되죠. 즉 탁자를 헛손질할 때는 아직 내 몸과 탁자 사이의 거리감이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거리감이 안 생긴 상태였는데 탁자를 잡는 순간 이제 거리감이 제대로 잡힌 거예요. 즉 거리감, 공간감이 생기면서 우리가 사물들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감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역시 일종의 우리 마음의 경험이라는 즉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느낌으로 경험되죠. 느낌이 없는 경험은 없어요.
우리가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일종의. 아니비설신, 오감의 느낌이거나 또는 불교에서는 의까지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아니비설신의. 의식이라는 감각기관. 이 6개의 감각기관에 다가오는 느낌들. 이것이 경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없는 경험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과 사실로 우리는 구분하죠. 그 느낌을. 실제는 모든 느낌도 느낌이고 사실도 느낌이에요. 사실이라고 여기는 느낌이 있고 느낌이라고 여기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느낌이라고 여기는 느낌은 약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착각이야.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밑바닥에. 예를 들면 여러분 어, 눈을 감고 손바닥에다 여러분이 모르는 물건을 살짝 대주거나 만약에 이런 걸 내가 모르는데 요 끝을 이렇게 대주면 나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사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촉감을 통해서예요. 촉감에 다가는 이것만 가지고 컵을 알 수 없겠죠. 이렇게 닿거나 이렇게 만져보면 컵이네라는 상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촉감을 통해서 아는 알미 있는 반면에 또 눈을 통해서 아는 알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알은 정보는 눈을 통해 80% 이상이 들어와요. 나머지 20%가 다른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죠.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눈보다 더 강한 정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없어요.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뭐가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른다고 이건 막연한 느낌을 느끼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되게 한정되니까. 눈을 뜨면 명료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죠. 예를 들면 주파수로 따지면 귀는 초당 20에서 2만 번 진동하는 진동의 주파수만 받아들여요. 가청 주파수죠. 근데 눈은 490 테라헬스에서 790 테라헬스. 테라는 10억이라고 했나요? 조요, 얼마? 조. 1조, 10. 1조. 450 테라헬스는 그럼 얼마예요? 450조 번 뛰는 거예요. 1초에. 똑딱 하는 순간 빨간색은 450조 번 진동하는 걸 빨간색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귀는 790 테라헬스, 790조 번 뛰는 걸 우리 눈이 감지해내요. 그러니까 귀에 비해서 눈이 얼마나 아주 빠르고 정교한 진동수를 파악해내는 겁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 중에 눈보다 더 정교한 감각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보는 걸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3000배 현미경을 달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매끄러운 첫 잔의 느낌을 사실이야라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이 눈을 감고 요 3000배 현미경 눈을 뜨고 본다면 여기는 구멍이 숭숭 뚫린 걸로 보일 테니까. 그때는 이 매끄러운 게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사실이라고 여기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감각기관 중에 가장 정교한 눈으로 보는 걸 사실로 여기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엔 촉감이나 후각, 청각, 미각으로 들어오는 건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정교한 감각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눈 역시 느낌이야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사실로 여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기관의 세계 중에 사실로 여기는 느낌의 세계가 있고 느낌으로 여기는 느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사실적인 느낌이든 느낌적인 느낌이든 다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시간적인 느낌인 시간감과 공간적인 느낌인 공간감도 있는 겁니다. 2살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눈을 처음에 뜨면 세상에 아주 하얀 빛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점차점차 감각을 많이 하면서 색깔이 구별되고 구별되는 색깔 중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마룻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다는 걸 구별하면서 드디어 내가 세상을 구분해내기 시작해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진짜 세상이 아니라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경험적인 느낌으로 구성된 내 마음에 형성된 세계입니다. 세상이 진짜 저 밖에 있는 거라면 그 세상은 어떤지 우리 누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감각기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내가 아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세계입니다. 내 경험이 구분지어 놓은 경험된 느낌의 세계. 그런 걸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 하죠. 각자 개인이 경험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런 세계가 무엇을 기반으로 형성되냐면 바로 시간감과 공간감을 기반으로 형성돼요. 시간감과 공간감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세계 속에. 여러분, 과거 초등학교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뛰놀던 친구들 한번 떠올릴 수 있죠? 그때 뭐가 떠올라요? 초등학교라는 공간이 떠오르죠. 그리고 어릴 때라는 시간이 떠올라요. 시간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면 그냥 막연한 느낌이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감과 공간감을 경험하는 인간의 의식이 없다면 거리를 재는 미터법. 우리는 이것이 뭐 15cm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1cm라는 임의의 거리를 그냥 이건 1cm라고 정해놓고 그것의 10배, 15배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15cm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나의 세계에 요만큼을 1cm라고 정했을 때 이건 15cm야라고 임의의 거리일 뿐입니다. 이런 게 이제 미터법이죠. 그다음에 거리를 재는 미터법, 시간을 재는 시계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구성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 세상을 내 마음이 받아들인 세계로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태풍이가 경험하는 세계와 내가 경험하는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 태풍이가 들어와 있어가 아닙니다. 태풍이는 자기의 다른 세계 속에 있어요. 또 박쥐는 초음파로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구성해요. 돌고래는 돌고래에서 초음파로 구성해내죠. 조류는 자외선까지 포함시켜서 구성해내요. 근데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까지만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시각적인 세계를 구성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잖아요. 마이크로파도 있고 라디오파도 있고 감마파도 있고 수많은 주파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면 경험되는 세계는 다를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시간감과 공간감이라는 내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서 형성해 놓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 거리를 재는 미터법, 시간을 재는 시계를 통해서 형성된 세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사실이라고 느끼는 사실적 느낌의 세계가 우리 안에 형성돼 있고 그 세계는 여러분의 세계와 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이 거리감이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뭐 5발자국 들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2살 때는 그런 감이 없었으니까 걷다가 헛손질했는데 지금은 헛손질하지 않죠. 딱 걸어서 정확히 걸어가서 딱 제 손을 딱 댈 수 있습니다. 감이 생겨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공간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 느낌의 세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살 때는 없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게 사실의 세계라면 2살한테도 정확히 느껴져야 돼요. 2살도 헛손질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이 생겨야만 잡을 수 있다는 건 느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느낌의 세계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시간감과 공간감인데 그런 시공간감, 내 마음속에 형성된 시공간감을 통해서 나라 여기는 캐릭터가 자리 잡고 내가 자리 잡으면 동시에 나 아닌 세계가 자리 잡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방 안에 무인도에 나밖에 없는데 나 하나 하지 않겠죠. 내가 나라고 말할 땐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나 아닌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즉 나라는 것은 나와 아닌 내가 아닌 대상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나와 대상의 세계는 동시에 내 마음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리적으로는 작용과 반작용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작용의 세계만 있죠. 내가 손으로 탁자를 치면 내 손만 아프지 않죠. 탁자도 아파요. 왜? 아픔은 손과 탁자가 만나서 생긴 거니까. 손만 아프지 않습니다. 탁자도 아픈데 얘는 소리치지 못할 뿐이에요. 즉 작용, 내 손에 일으키는 작용과 그다음에 아픔이라는 반작용 또는 탁자가 받는 영향이라는 반작용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와 대상의 세계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 나와 대상의 세계가 드디어 시간감과 공간감이라는 기초 기반 위에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 개인성은 나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에 동시되면서 개인성이 형성됩니다. 사실은 개인성은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없으면 개인성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 자기의 태도와 친구를 만날 때 자신의 태도가 다르죠. 똑같다면 그런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한테 아이고 어머니 하다가 친구 만날 때도 아이고 친구야 하지 않다면 애야 한다면 평등한 마음으로 바뀌죠. 즉 나라고 여겨지는 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나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학교에 가서의 나와 게임 게임장에 가서의 나가 다르죠. 나는 매 순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인성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즉 스토리 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관계의 세계, 즉 스토리의 세계예요. 줄거리의 세계, 드라마의 세계죠. 드라마의 세계 속에서 나라는 게 형성돼요. 드라마가 내가 없는 드라마는 나만 있는 드라마가 없죠. 거기선 나라는 것이 특별한 캐릭터를 형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특정한 누구, 개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형성돼요. 항상 잘 보세요. 그러니 캐릭터로서의 난 진짜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 때문에 발현되는 나죠. 어머니를 만나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를 대하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방 안에 내 혼자 있을 때는 특별히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래도 캐릭터가 자꾸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하도 많이 쌓여 있어요. 마음속에 기억의 세계가 쌓여 있어서 스토리가 완전히 자리 잡혔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실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캐릭터로서의 나를 형성하는 마음 중에 시간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 속의 나라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다 같이 한번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나는 나와 내 친구 사이 여러분이 친한 어릴 때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난 날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 친구가 특정한 느낌이 있죠? 그 친구에 대한 특정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나는 어떻게 대했다? 그 친구에게 나는 어떤 친구였다는 느낌도 있죠? 어릴 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은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그때의 나는. 자, 이제 그게 좀 애매하다면 한 대학 때로 돌아와 볼까요? 대학 때 여러분이 친했던 친구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친했던 친구 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직장에서 친했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의 캐릭터가 떠오르죠? 잘 느껴보세요.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럴 때 그 친구를 대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가 떠오릅니까? 그게 떠오르면 또 그게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그 친구를 대하는 나. 다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를 대하는 나. 또는 그 친구에 대해 인식하는 나. 그 친구를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렇게 내가 대하는 태도가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요? 다르다는 게 인식되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눈을 뜨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를 잠깐 본 건데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 주로 하려는 건 무시간성을 살짝 맛보려고 그래요. 그 전에 그걸 맛보려면 여러분의 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느껴져야 돼요. 우리는 주의 연습을 하니까 느낄 수 있는데 뭐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면 좋고. 자, 눈을 감고 다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일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주의가 마음속에서 또는 머릿속에서 어디를 향하는지 느끼면서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른쪽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공간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의 영상이 상이 떠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뭐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기의 주의가 그 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내면적으로. 오케이. 다시 이번에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떠올리는 그 순간 그쪽으로 주의가 바뀐다는 게 인식되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런 게 주의예요. 마음속에서 주의가 바뀌죠. 자, 이번에는 최근에 만났던 사람, 일주일 안에 만났던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고 그 사람을 향해 주의가 다시 변해서 옮겨가는 게 인식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서 주의가 가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자, 이제는 시간별로 주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겁니다. 아주 오래전 일부터 점점 가까이 최근의 것까지 옮겨올 거예요. 먼저 초등학교 때를 떠오르는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떠오르면 뭔지 느껴보고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때 일을 떠올려 보세요. 조금 더 최근이죠.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일을 친구를 나 학교를 떠올리고 내 주의, 마음속 주의가 초등학교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분해 보고 그것이 차이가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초등학교 때를 떠올렸을 때의 주의의 움직임과 중고등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를 떠올렸을 때의 주의의 움직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대학 때 또는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떠오르고 내 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최근에 자신의 생활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어제, 어제 일을 한번 떠올려 봐요. 어제 일을 떠올려 보고 자신의 주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고 인식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으로 돌아와서 이 공간이 어떨 것이다. 눈을 감았으니까.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공간이 어떻다라고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하고 주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신의 미간에 집중합니다. 미간에 집중하고 미간에 집중하는 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손을 내리고 눈을 뜨고 돌아오세요. 자, 한 달 전 또는 초등학교 때와 어제와 그리고 이 공간과 미간을 인식할 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말해볼 사람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래전 일일수록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싶은 그
멀게 느껴지고 오래전 일일수록 멀게 느껴지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직접적으로 나랑 관계가 있는 일로 느껴지는 그러면서 주인은 어떻게 움직이든. 주의는 오래전 일은 뭔가 기억에서 오는 느낌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 주의가. 기억 속, 내 마음의 그림 속으로 깊이 들어간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을 느낄 때는 이 공간을 느낄 때는 주의가 어떻게 돼요?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음. 무슨 차이가 뭐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제 미간으로 올 때는. 기관으로 왔을 때는 음, 주의가 굉장히 음. 쉽다라는 쉽다? 네, 쉽게 집중된다. 집중된다? 쉽고 어려운 거 말고 거리감으로 따진다면 거리감으로 따지면 가장 가깝게 가깝게 느껴지죠. 즉, 과거로 갈수록, 먼 과거로 갈수록 더 멀게 느껴지고, 주의가 가는 길이가 미간으로 올수록, 현재로 올수록, 지금 이 순간으로 올수록 가깝게 느껴지죠. 네. 아까 이제 연습 시간에는 음. 이게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진행해보면 이게 계속 포커싱의 효과는 느껴지거든요. 포커싱. 화면이 계속 바뀌지만 네. 이제 미간에 집중해 올수록 계속해서 이 상이 좀 더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초점이 오케이. 잘 맞아지는 오케이. 포커스의 측면도 있고, 거리감의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거리감의 측면도 좀 인식을 해봤나요? 그 거리감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먼 옛날을 떠올려보고, 내 주의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올 때 주의가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주의가 뭔지를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오케이. 주의에 대한 아직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주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의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의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의식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요. 지금 엉덩이가 의식되죠? 의자에 닿은 게. 좀 전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의식했나요? 못했어요. 그럼 묻지 않았을 때도 다 안에 있었겠죠. 감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각이 의식화되려면 주의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주의입니다. 지금 오른쪽 손바닥에 의식됐나요? 이제 되죠? 좀 전까지 없었죠. 주의가 가야 의식되는 거예요. 주의가 가지 않으면 의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를 의식해야 돼. 관찰도 주의가 가기 때문에 관찰되는 겁니다. 질문은 그 의자와 엉덩이가 닿는 느낌? 그 오른손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그 알고 있는 대상이 있을 때는 주의를 바로 둘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피아노, 나를 보세요. 나를 보고 피아노 인식되죠? 오케이. 자, 피아노 한번 보세요. 피아노 저기 있습니다. 다시 나를 보시고. 이 피아노로 주의를 보낼 수 있죠? 네. 그런 게 주의라는 거예요. 공간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들어두시죠. 이렇게 먼 과거 또는 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마치 이 과거라는 스토리가 있고 과거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게 다 스토리죠. 이야기, 드라마예요. 과거의 드라마. 미래라는 드라마를 그려놓으면 멀면 멀수록 우리가 멀리 깊숙이 들어간 느낌이 나요. 주의가. 근데 드라마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수록 주의가 가까이 오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식해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선 내일 내가 뭘 할 것인지 한번 떠올려봐요. 눈을 감고. 내일 뭐 할 것이다를 떠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떠오르고 시간이 떠오르죠. 어느 때 또는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공간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간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제 시간과 떨어질 수 없는 시공 연속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간을 떠올린다는 것은 이미 시간도 떠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떠올리면 역시 미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 속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년 후에 여러분은 뭘 하게 될지 한번 떠올려봅니다. 떠올려보고 그것이 떠올라지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대충 정확하지는 않을 테니까 미래라는 게 여러분이
대충 떠오를 수 있는 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오케이. 자, 그때 내 주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해 보는 거예요. 다시 10년 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주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봅니다. 그게 인식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드라마를 향할 때 주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미래를 향해 가거나 과거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갈 때 스토리죠. 그럼 과거의 상황, 미래의 상황이에요. 들어갈 때 내 주위가 글로 가야만 그것이 인식되죠. 그럴 때 어떻게 주위가 움직인다 하는 걸 느껴봤어요. 자, 이번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에요. 그럴 때 주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식이 되나요? 뭔가 먼 데서 가까운 곳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인식되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냥 미간에 집중합니다. 미간. 눈과 눈 사이. 미간에 주의가 집중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그리고 집중되는 사람은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 봐요. 깊숙이 더. 그러면서 점점 집중이 강화될수록 집중을 해보고 미간에 집중이 강화될수록 미간을 잊어버립니다. 미간을 잊어버리고 집중만 남겨버립니다. 미간을 잊어버리고 집중만 남았다고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거기에 더 집중하면 할수록 시공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집중하고 있는 주의 자체만 느끼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라는 느낌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도 없고 오직 뭔가 존재한다라는 느낌만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느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존재감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 집중만 남고 집중한만 남고 나머지가 다 사라졌다고 여겨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것이 됐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걸 체험한 거예요. 짧게나마 단순하게. 이제 그걸 유지하면서 그 존재감, 있음의 느낌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걸 관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있다는 걸 알겠죠. 이제 그 느낌이 있다는 것은 관찰되고 있음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봅니다. 존재감을 또는 집중만 느끼면서 집중만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관찰되고 있구나를 알아채 보는 것. 집중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확인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집중 속에만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게 시간 없는 영혼이고 공간 없는 무한의 경험이에요. 아주 짧거나 약할지라도 거기에 깊숙이 몰입하면 그게 영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개인은 없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나다라는 그런 마음 없죠? 왜냐하면 개인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스토리 속에서 존재하는 의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이 없어진 마음의 시공간감이 사라진 무시간성 속에서는 거기 어떤 개인성은 없는 거예요. 자, 천천히 눈을 뜨고 돌아옵니다. 짧게 살펴봤는데 이것이 농도가 진하게 경험이 온다면 여러분이 무시간성이라는 게 뭔지 또는 무한함이 뭔지 또는 그때 개인을 벗어난 비개인성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한 것이 돼요. 근데 여전히 지금 연습 속에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지, 내가 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듣고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건 여전히 개인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시공간의 느낌이 없고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이 여기 집중 속에만 있었다면 그게 무시간, 무공간 또는 비개인성을 잠시나마 또는 약하게 경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아주 얕게 표면의식에서만 경험돼서 그래요. 그것이 깊이 전의식과 심층까지 이어진다면 존재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전의식에는 생각과 느낌이 깔려 있고 표면의식에서만 무심이었다면 마음에서는 전체 마음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전의식까지 완전히 무에 이르렀다면 자신의 존재를 흔들 만한 경험이 될 거고 심층 무의식까지 그 상태가 됐다면 내 존재 전체를 꿰뚫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연동되어 있어요. 나라고 여기는 마음 그 자체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과 마음이 그리는 스토리의 세계 이것과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세계가 빠지면 개인도 사라지게 돼 있고 개인이 온전히 정말 사라져버리면 스토리의 세계, 배경, 시공간감을 배경으로 하는 내 마음의 세계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둘이 서로 의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근경식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말했어요. 감각하는 감각기와 그다음에 감각 대상의 세계와 그 둘 사이의 만남에 일어나는 느낌의 세계 또는 알의 세계. 다르게 말하면 나와 세계와 내가 아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세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내가 경험하는 세계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자기를 잊어버리면 내가 인식하는 세계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간성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영원성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나와 세계가 잊혀진 세계입니다. 나와 세계가 잊혀졌다는 건 뭐냐면 마음의 세계가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력은 다 마음이 그리는 경계입니다. 바다라는 전체 하나의 물의 세계에 배가 한 척 지나가면서 이쪽과 저쪽을 갈라서 이건 나고 저건 너야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이 바다가 다시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가 돼버리면 그때 우리는 선정에 들었다, 무심을 경험했다, 내가 없었다, 영원성 속에 있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세계고 그것은 곧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공간도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별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험의 세계는 마음이 분별해내는 세계예요. 그게 되면 그 상태 속에는 비개인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그 비개인성을 이 의식하는 이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컵을 잡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비개인성이다라는 걸 파악하려는 거예요. 내 존재의 핵심은 비개인성이다를 발견하려는 거죠. 이걸 놔버리면 즉 선정이나 무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누구라도 비개인성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깊은 몰입 속에 텅 빈 무심의 허공의 몰입 속에 있을 때 거기 나라는 게 없었죠. 경험해 봤다면 그게 이미 비개인성이에요. 근데 그 비개인성은 분별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비개인성.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분별로 가득 찬 일상의 세계 속에서의 비개인성이 파악돼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는 이 컵의 세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만 상대 속의 절대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일상의 자유가 와요. 무의식 속의 자유는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꿈속에서 꿈이 없는 잠 속에서의 자유는 누구나 있어요. 이미. 그러나 분별을 하고 있고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일상의 의식 속에서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비개인성을 발견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발견이지 훈련하고 수련해서 새롭게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비개인성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컵을 자기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에요. 컵을 누가 인식하느냐 보라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진정한 자신을 자꾸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있기 때문에 발견해야 되는 거지 수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죠. 내가 동쪽을 향해 서 있는데 서쪽에 서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오류를 깨치고 내가 원래부터 동쪽을 향해 서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던 걸 아는 게 아니라 알던 걸 아는 건데 그래서 다 끝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발견하면 이 손으로 내 코를 잡는 것만큼 쉬운 거였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아는 알미 대부분 경험의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만을 안다고 잡지 않아도 이미 아는 알미 항상 현존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눈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눈 밖의 대상을 통해서 눈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눈은 의식되지 않아요. 의식 역시 일종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어쨌든 무시간성, 짧은 시간 동안 무시간성과 무한 공간성, 비개인성을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좀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합니다. 뭔가 와닿는 게 있다면, 그러나 막혔다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좋고요. 이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